베트남이 잔머리 한번 잘못 굴렸다가 되려 한국 기업들에게 이사 비용만 넉넉히 쥐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이 베트남을 보고 도움을 준 이를 배반한 나라의 참혹한 결말이라며 조롱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의 FTA 체결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보고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으며 양국 간의 상호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수십 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고, 우리의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토대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베트남 경제에 물꼬가 트이며 폭풍 같은 경제 성장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베트남 국민들 또한 베트남도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껏 부풀었죠. 하지만 현재 베트남은 한국이 없어도 베트남 경제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고, 오히려 한국 때문에 베트남 경제 성장이 저하되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 아웃 하도 삼성을 외치며 연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베트남이 이렇게 강자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할 무렵 새로 사귀게 된 부자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자 베트남은 자신들의 경제를 대신 책임져줄 새로운 물질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들이 한국의 대체제로 선택한 건 일본과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강력한 친구가 생긴 베트남은 일본과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뜻될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베트남과 유럽연합의 FTA가 베트남에 그리 큰 이득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라 FTA로 인해 오히려 한국이 더 큰 이득을 볼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삶은 황폐해져만 갔죠. 결국 버티다 못한 베트남은 35년 전 고집을 꺾고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천명하고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우선 GDP는 12배 늘었고 1인당 GDP도 8배 증가했습니다. 교역액은 29배나 확대됐고 FDI는 22배 증가했죠. 또한 외화보유액은 1997년 대비 무려 47~6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베트남이 개혁을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과 베트남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후부터 삼성, LG, 현대 등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짓는 등 막대한 지원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북부 지역에 휴대폰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은 변혁이나 다름없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의 박민성에 자리 잡은 삼성 박린 공장 덕분에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변두리 시골에 불과했던 박민성은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한국이 베트남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던 한국이 현재 베트남에 질릴 대로 질려 서서히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마움을 새까맣게 잊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과 공생의 길을 찾지 않았을 뿐더러 되려 갑질하고 착취하려는 스탠스를 반복해서 취해왔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 기술을 배울 만큼 배운 후에는 각종 규제를 걸어 우리 기업을 봉쇄하고 자국 기업의 온갖 혜택을 밀어주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국내 무역협회 등 다수의 단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베트남에 지나치게 집중 편향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꼬집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베트남은 자신들을 위해 돈과 기술을 마치 호구를 발빠르게 찾아 나섰는데요. 바로 일본과 유럽연합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베트남 입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 시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은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이견 조율 끝에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쾌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유럽연합과의 FTA가 공식 발효된 상태이며 수많은 수출입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은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입을 하게 되면서 유럽과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가 전에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역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베트남이 벌어들이는 전체 파이도 함께 커진다는 의미인 만큼 베트남에 있어서는 이만한 호재도 없는 것이죠. 이에 베트남 기획. 여자부는 이번 FTA 체결로 인해 2015년까지 베트남 GDP가 4 증가하고 이웃 수출은 무려 41.7%나 증가할 것이라며 한껏 격앙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자 베트남 정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이모저모 따져봐도 본인들보다는 다른 나라가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섬유 산업에서 우리나라 원재료를 누적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재료 누적이란 FTA 체결 국가에는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국내 원재료처럼 취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이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유관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원재료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FTA가 체결된 것으로 본래 유럽연합은 해당 국가에서 제조한 직물로 의류를 만들어야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베트남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이것저것 가공을 얻는다면 FT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베트남에서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우리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이 대표적인 의류 생산 기지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출액만 36,06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만 두고 봐도 약 401억 달러에 이릅니다. 결코 좌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베트남이 의류 완제품 생산에만 머무르며 원단의 상당 부분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원단을 수출하던 대원모방의 김성만 대표는 의류의 최종 생산 과정에는 설비가 별로 투입되지 않는다. 재봉제과 노력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베트남이 원단을 수입하기 때문에 원단 생산에는 노동력보다는 설비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현재 베트남이 수입하는 원단의 상당수는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산 원단을 사용해 생산한 의류는 이후에 수출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중국이 FTA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척 공교롭게도 마침 한국이 베트남의 2대 원단 수출국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베트남의 한국산 원단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내 의류 공장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인데요. 이번 베트남 유럽연합 간의 FTA로 엄청난 수혜를 보는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경쟁국인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려면 최대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죠. 베트남에서 의류를 제작해 판매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산 의류로 둔갑해 15% 이상의 가격 메리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베트남 원단으로 베트남이 직접 생산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원단 제조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이 방법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조는 베트남이 버리고 돈은 한국이 챙기는 상황을 베트남 정부가 그냥 두고 볼 리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바짝 약이 오른 베트남 정부가 세금 인상, 사회적 비용, 각종 규제 등을 들먹이며 우리가 공들여 FTA 체결했으니 한국이 가져갈 관세 혜택은 베트남의 것이라 주장할 게 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들여 FTA를 체결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이와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 덕분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것이지 결코 베트남 덕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베트남의 말이 곧 법인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빼앗아 가려고 할 텐데요. 그것도 사실 별 걱정은 없습니다. 관련 규제나 세금 인상의 정당성을 베트남 정부가 머리 쪽에 치도록 고심할 동안 단계적 철수 중인 우리 기업들이 속속들이 베트남에 손절하고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유럽연합이 베트남과의 FTA 협정을 끝내 체결한 이유는 과거 베트남이 유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ILO의 노동기준 준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건데요. 노동자의 인권 문제,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을 지속 가능 발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일단 노동 분야를 예로 들자면 베트남 당국은 ILO의 기준을 따르는 순간부터 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 노조도 허용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 베트남의 노조는 공산당 산하베트남 노동총연맹의 통제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급단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수 노조가 생기고 그들과 단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베트남 정부의 통제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작업장 환경노사 관계 노동계층 간의 차별 문제, 아동노동 문제 등 개선할 거리가 수두룩빽빽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베트남의 장점 중 하나였던 노동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노동 비용이 오르면 상품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싼 노동력이 주강점이었던 베트남으로서는 뼈아픈 손해죠.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외면받기 시작한 베트남 시장이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 베트남이 준비한 FTA 선물로 꿀만 빨다가 나가면 될 텐데요. 어차피 나갈 거였는데 이사 비용 든든히 챙겨준 베트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이상 이슈거